중국은 제1도련선 안으로 미국이 못 들어오게 막는 것을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삼고 있는데 주한미군은 이미 거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주한미군은 중국의 코앞에 있는 바로 거기에 기지를 두고 있는 거예요. 중국의 미사일을 막아내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중국 군대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거 중국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매우 많은 것들이 있는 거죠. 미국으로서는 정말 엄청난 전략적 가치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주한미군이라고 하는 한반도에서의 미군 기지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해진 거고. 먼저 제1도련선에서 한국의 역할이 왜 중요해졌는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제1도련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지도에서 보시듯이 류큐 열도로부터 시작해서 대만으로 해서 또 필리핀으로 쭉 연결되는 이 선을 제1도련선, 아일랜드 체인입니다. 섬으로 쭉 연결된 선, 그게 도련선이거든요. 이 도련선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중국군의 침략을 또는 중국군의 진출을 막아내는 개념적인 선인 거예요. 이 선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이 제1도련선이라고 하는 게 중국에게는요. 이 안으로는 미국 당신들 못 들어와 라고 하는 개념의 또 선이기도 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만 안쪽으로 못 들어와 또 일본 안쪽으로는 미국의 항공모함이라든가 또 미국의 무기라든가 군대가 들어올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중국은 또 그 제1도련선을 지키고 있어요. 그 지키기 위해서 중국은 여기에다가 엄청난 미사일들을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미사일들이 워낙 요즘은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뭐 한 10발 내지 20발 정도를 미국의 항공모함에다가 쏘아서 맞추면 항공모함이 쪼개지는 실제로 이제 그런 성능들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 나라들 예를 들어 한국을 방위한다든가 또는 대만을 방위한다든가 또 필리핀이라든가 뭐 이쪽 나라들을 방위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태평양을 지키고자 한다면 이 제1도련선 가까이 가고 또는 그것을 넘어서 그 안쪽 바다로 들어갈 필요도 있을 때가 많은데 중국의 미사일들의 성능이 워낙 좋아지다가 보니까 거길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게 된 거예요. 옛날하고는 상당히 많이 달라진 거죠. 네.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떠한가? 한국은요 이미 제1도련선 안쪽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도련선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안쪽에 이미 들어와 있잖아요. 거기에 주한미군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보든 미국의 입장에서 보든 이거는 아주 좀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요 아주 난감한 거예요. 왜? 중국의 전략이라고 하는 게 A2AD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Anti-Access Area Denial 전략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지역 거부 전략이에요. 그래서 제1도련선 안으로 미국이 못 들어오게 사전에 다 차단을 해버리는 거기에 들어오면 박살을 내겠어요? 라고 하는 전략인 겁니다. 미국도 그게 신경이 쓰이는 거고. 그런데 주한미군은 어때요? 이거는 이미 그 안에 상시적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신경이 쓰이는 존재가 바로 주한미군 그리고 한국군의 존재인 겁니다. 정말 신경이 쓰이죠.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어떠냐? 이미 중국의 A2AD 전략, 지역 거부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이미 깨져 있는 거예요.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미군이 여기에.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이 태평양 지역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한국이라는 존재는 매우 중요해진 존재입니다. 예전에는 중국과 미국이 이렇게 대립하지 않았을 때 중국과 미국이 사이가 좋았을 때는 사실은 주한미군은 북한만 지키는 존재였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호전적인 존재가 바로 북한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미국의 가장 강력하게 덤비는 존재는 중국이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제1도련선 안으로 미국이 못 들어오게 막는 것을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삼고 있는데 주한미군은 이미 거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신경이 쓰이는 거고 미국은 주한미군이라고 하는 한반도에서의 미군 기지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해진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나라가 이제 큰 소리 쳐도 되는 것이 주한 미군 주둔 비용을 우리가 부담한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제 당신들이 여기 주둔비를 내야지 이렇게 나가도 저는 된다고 봐요. 그만큼 한국의 미군 기지의 존재가 미국에게 중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북한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고 중국을 막는 용도에 있어서 그렇게 주한미군의 존재가 중요해졌고 또 한국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또 질문 중에 이게 있죠.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방공체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의 지역 거부 전략 A2AD 전략의 핵심은 미사일입니다.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들을 가지고 태평양, 서태평양 일대를 쫙 이제 그걸로 다 그야말로 덮을 그런 전략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이걸 누가 쏘아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쏘아 맞출 것이냐? 그렇게 하는데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가장 천병이 바로 한국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이 LSM 미사일이라든가 또 천국 미사일이라든가 우리 한국도 미사일 실력이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이건 다 요격 미사일들인 겁니다. 그 요격 미사일들을 가장 강력하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게 한국에 있는 미사일 기지들인 거고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 능력을 더욱더 좀 증강을 시켜라라고 하는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미사일들을 좀 막아달라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미군의 배치가 최적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새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미군의 위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오키나와에 잔뜩 몰려 있고요. 또 괌에 잔뜩 몰려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하와이에 있고. 이거는요. 중국이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을 때 배치해 놓은 겁니다. 근데 이게 현재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배치인 거예요. 왜? 중국의 미사일이 엄청나게 이 위력이 좋아졌다고 했잖아요. 한꺼번에 병력들이 다 모여 있어요. 한꺼번에 한 장소에 병력과 무기가 다 모여 있으면 그냥 미사일 몇 대 때리면 그냥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미사일 숫자가 어마어마하고 그 위력이 엄청나게 변해버린 이 상황에서 미군의 배치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거는 쫙 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평양 지역에 쫙 퍼져서 미군 병력과 무기들이 배치가 되어야만 하는 상황인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 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분산 배치되는 것들 중에 이제 주한미군도 들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한미군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미군의 전체적인 역할도 다 그러하지만 이제 어느 한 군데에 붙박이로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항상 계속 움직인다. 그래서 중국이 타겟을 잡기가 쉽지 않게 만든다라고 하는 개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산 배치, 이동 배치 그리고 또 하나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 중국에 의해서 타격을 받았을 때 빨리 군사력을 회복한다. 전투력을 회복한다. 그런 개념인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주한미군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요. 대부분은 주한미군의 역할이 북한을 막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는 거의 주한미군도 어디든 옮겨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아주 급속하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주한미군이 이 동네에 그 미군의 이동성, 모빌리티를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또 하나는 공격을 받았을 때 빨리 그 군사력, 전투력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특히 한국이 이 군수기지로서 한국의 조선소가 굉장히 그 실력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미군 해군 함정이 타격을 받았을 때 그 해군 함정을 빨리 복구시키는 역할 이런 것들을 한국이 맡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임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미국이 한국에게 기대하고 있는 역할 이 NSS 그러니까 국가안보전략보고서라고 하는 거에서 한국에게 기대하고 있는 역할이 저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 한국이라는 존재가 미국의 이 국가안보 전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존재로 떠올랐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방수권법 NDAA라 그러죠.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라고 하는 뭐 일종의 예산안이기도 하고 법률이기도 하고 뭐 그런 것입니다만은 이것은 의회가 행정부를 구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라고 의회가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국방수권법을 하면서 트럼프의 행보와는 상당히 다른 요구들을 그 NDAA에게 거기다가 집어넣느냐. 왜냐하면 트럼프가 너무 즉흥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고 그게 미국의 국익을 해친다고 생각하는 미국 의회 의원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여기 이제 그 NDAA에 지적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미국의 해군 호위함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프리게트라고 하는 건데 이 호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 해군이 조선소에다가 막대한 수십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몇 년 동안이나 이 호위함 건조 사업을 그러니까 진행해 왔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거를 그냥 폐기해 버렸습니다. 이 계획 자체를 폐기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걸로 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바꿔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지금까지 이걸 하기 위해서 20억 달러를 지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거 그만 안 할 거야. 다른 거 할래.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물론 이해는 되죠. 이걸 계속하는 것보다는 다른 거를 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판단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만은 그럼 지금까지는 뭐 했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군부라든가 또 그 행정부에게만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고 그냥 내버려둘 수 없겠다. 의회가 직접 통제를 하겠어. 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이 생긴 거고요. 또 이 미군의 병력의 움직임에 있어서도 그런 게 지적된 게 있는데 최근에 그 루마니아라고 하는 데는 러시아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는 동유럽 국가잖아요. 여기는 또 나토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군 병력이 여기 주둔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이것을 철수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의회가 이 NDAA에다가 이거 철수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왜? 그걸 철수하고 나면 분명히 러시아가 여기에 들어오려고 하고 러시아가 침략할 가능성도 매우 높은데 그거 나중에 지금은 거기 그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면 침략을 못할 텐데 이거 철수하고 나서 나중에 그 일이 벌어지고 나면 다시 그때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야? 이제 의회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미국 군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이 결정이라고 하는 게 너무 변덕스럽고 원칙도 없고 그러하니 의회가 여기에 대해서 개입하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법률로서 그러니까 행정부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그런 원칙들을 정해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원칙 중에서 바로 이제 주한미군의 문제도 있는 거죠. 주한미군이 28,500명 그건 유지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 작전 통제권도 함부로 바꾸거나 이렇게 하지 마라. 그걸 하려면 신중하게 양쪽 모두의 결정이 서로 합치를 해야 작전 통제권도 넘어갈 수 있는 거다. 이제 이런 사항들을 이 NDAA 수권법에다가 이제 못을 박아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주한미군의 역할이 북한을 막는 거에만 국한되었던 지금까지의 그런 관행 이것이 그대로 간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숫자를 정해놓긴 했지만 그 숫자가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도를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 말을 하면서 공개를 했던 바로 그 지도거든요. 이게 그 주한미군 내부용 지도인데 언뜻 보면 잘 안 보여요. 네. 그런데 이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대한민국이 그 가운데 있고요. 거기에 방사상으로 쭉 퍼져나가 있는 그 선들이 있잖아요. 그 베이징이 있고 또 블라디보스톡이 있고 평양이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제1도련선이라고 제가 표시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 놓은 거. 그것이 이제 미국이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중국도 그걸 그 안쪽은 미국이 못 들어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바로 그 빨간색 제1도련선이라고 하는 거, 아일랜드 체인이라고 하는 거, 이거 안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바로 중국의 코앞에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미국의 항공모함이 중국 코앞에 가서 바로 있는 겁니다. 이거는 미국으로서는 정말 엄청난 전략적 가치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국의 미사일을 막아내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중국 군대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거, 뭐 레이더라든가 뭐 이런 수많은 것들이 주한 미군이 중국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매우 많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역할, 이거는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거라고 봐요. 지금까지 중국이 미국과 사이가 좋았을 때는 전혀 이게 상관이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한국의 위치가 매우 중요해진 것이고, 그래서 미국에게 한국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게 부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위험해진 거예요. 이게 전쟁에 자동적으로 휘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전쟁이 아니고 미국, 중국과의 전쟁에 우리가 자동적으로 휘말릴 가능성이 있는 거고, 또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이라고 하는 것의 존재, 지도를 거꾸로 뒤집어 놓고 한 발화라고 하는 뭐 그런 말은, 이런 지정학적인 구도, 미국과 중국이 서로 대립하는 구도,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 손을 잡은 구도, 그렇게 해서 미국과 대립하는 구도, 여기에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존재가 정말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인구의 구조를 보시면 큰 그림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경제활동 인구 또는 뭐 취업 인구 중에서 제조업,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강력한 게 제조업이 강력하잖아요. 그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20%가 채 안 돼요. 나머지 80%는 뭐냐면 통신이라든가 공공부문이라든가 유통업이라든가 이런 이 비제조업 부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발전을 이끌어왔던 거는 제조업이죠. 한국 경제의 발전을 이끌어왔던 거는 그거는 뭐 제조업이고, 그게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업,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건 뭐 최강인 거죠. 지금 세계 최강이 되어 있는 이런 산업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전체 20%가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좀 현대화돼 있다라고 하는 통신이라든가 뭐 이런 쪽, 이것까지 합치더라도 뭐 30%를 안 넘어가요. 그럼 나머지 70%는 뭐냐? 그냥 몇십 년 전에 일하던 거하고 지금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재래시장을 한번 놓고 보셔도 그렇고, 농촌을 놓고 보셔도 그렇고, 어업도 그렇고, 예전에 몇십 년 전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던 거는 이 주력 산업들이었던 거죠. 첨단화되어가는 주력 산업들, 조선, 반도체, 자동차, 이런 것들이 우리의 성장을 주도해 왔던 거고요. 나머지 70%는 엎혀서 왔다 그럴까요?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경제활동 인구, 일하는 사람들의 그 분포를 놓고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요, 이 주력 산업들이 성장을 한 거는 일본 제품을 카피를 하고 일본보다도 그걸 더 빨리 더 값싸게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 내다 팔아서 성공을 했잖아요. 그게 우리의 주력 산업들이 다 된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1990년대부터 중국이 본격적으로 또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중국이 그 모든 분야에서 다 우리를 거의 쫓아왔거나 추월했거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시장에 중국제와 한국제가 나가면 이제는 한국산을 팔기가 매우 어려워진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전처럼 값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중국산이 값이 훨씬 싸니까. 그러니까 물건을 팔아도 미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코스트는 올라가죠. 값은 또 낮출 수밖에 없죠. 그러면 무슨 성장을 하겠습니까? 그나마도 팔 수가 없어요, 이제는. 심지어 국내 시장에서도 그걸 할 수가 없어서 포항이 뭐 거의 소멸 지경으로 가고 있잖아요. 포항제철 그러고 여수 이런데 그 석유화학 단지가 있는 데들도 지금 뭐 거의 소멸
수순으로 들어가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미국이 중국을 밀어내고 있어서 중국이 참여하지 못하는 시장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조방원이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 유행하는 조선, 방산, 원자력, 또 반도체. 이것들은 미국이 중국 거를 계속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과 경쟁하지 않고 한국산을 팔 수 있는 시장들이 그나마 좀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뭐 주가도 잘 나가고 이익도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도 거꾸로 우리가 마이너스 성장을 안 하고 0.8%라도 성장을 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도 그것조차도 저는 오래 못 갈 거라고 봅니다. 왜? 이게 다 낡은 산업들이에요. 반도체는 1983년에 시작했죠. 우리 주력 산업 중에서 그나마 최근에 시작한 겁니다. 나머지는요. 조선, 원전, 방산 이런 거 다 1970년대 초반에 다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벌써 지금 55년이나 지난 거고요. 시작했을 때도 사실은 그때 이미 보편화된 기술들이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가성비 좋게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런데 가성비는 이제 중국이 다 따라왔잖아요. 그 중국을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따라올 나라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베트남, 멕시코, 폴란드 뭐 이런 나라들요. 금방 한국 따라올 수 있어요. 이 분야에서. 왜? 다 이게 보편화된 기술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산업을 우리가 창출을 해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낙후되어 있는 지난 몇십 년 동안 거의 발전을 못한 그것들을 제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 투자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정부도 심지어 정부도 미국에다가 3,500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3,500억 달러면 500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투자를 정부가 앞장서서 미국에다가 하겠다고 했고 기업들도 그 투자를 뭐 당연히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심지어 개미 투자자들도 미국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서학개미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해서 정부 관료가 뭐 이러니 저러니 뭐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니 정부도 거기 미국에다가 투자를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면서 왜 일반 국민이 투자하는 건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서학개미는 미국에다가 투자를 할까요? 한국에다가 안 하고. 왜 기업들은 한국에 투자를 안 하고 미국에다가 투자를 하려고 할까요? 뭐 정부가 하는 투자야 그건 뭐 트럼프가 팔을 비틀어서 한다고 뭐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기본적으로 한국에 투자하면 수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국에 투자하면 이윤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큰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이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을 하면서 중국 제품의 값이 한국 제품보다 낮아요. 품질은 비슷하거나 더 나아졌어요, 이제. 그러면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물건을 팔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건 값을 낮출 수밖에 없잖아요. 값이 낮아집니다. 자, 그런데 코스트는 어떻게 되죠? 코스트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높아지는 이유가 뭐냐? 한국인들의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그렇게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장시간 근로를 가지고 그거를 메워왔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법으로 또 노조의 압력으로 이런 걸로 해서 연장 근무 다들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시간 되면 딱딱 칼퇴근해요. 근무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노무 코스트는 어떻게 될까요? 코스트는 당연히 올라가죠. 근로 기간이 쭉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노란봉투법이니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기업이 자기가 책임지지 않아도 될 근로자들의 하청 기업의 근로자들까지 그들의 근로조건까지 이제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또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뭐 공사를 하던 무엇을 하던 이 코스트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한국에서 뭔가를 생산하고 건설하는 데 코스트가 굉장히 높아졌다. 그런데 판매 가격은 어떻다? 글로벌 시장에서 팔 때 그거는 중국과의 경쟁 때문에 낮아졌다. 그러면 이윤이 나겠습니까? 이윤이 안 나죠. 이윤이 안 나면 주가는 어떻게 돼요? 주가도 좋을 리가 없잖아요. 앞으로 좋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한국 기업에 투자할 메리트가 별로 없는 거예요. 별로 돈 벌 것 같지 않거든요. 그 기업의 입장에서도 한국에서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기업도 밖으로 투자를 하고 개미 투자자들도 밖에다가 투자를 하고 정부는 또 트럼프가 팔을 비틀어서 또 미국에다가 투자를 하고 이러니까 다 나갈 일만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앞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뭐 저 이재용 회장이라든가 또 이 SK 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불러서 한국에다가 투자를 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몇백억씩 투자한다고 그러긴 했습니다마는 저는 진짜 그 투자할지 그래서 별로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과연 수익이 날까라는 의문이 강하게 들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의 그 많은 그 회원사들이 하는 역할이 이렇게 가면 우리 한국 떠납니다라고 하는 말을 왜 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돈이 빠져나가는 이유는 뭐냐? 한국에다가 투자하면 돈이 안 남는다. 미국에다가 투자하는 게 돈이 더 많이 남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코스트가 높고 한국서 뭘 만들면 높은 값을 받을 수 없다. 값을 낮춰야 된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게 지금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것이죠. AI가 세상을 바꿀 거다. 또는 아니야. 그 AI GPU 같은 거 잔뜩 쌓아놓고 데이터 센터는 만들어 놨는데 그걸 가지고 뭐 무슨 세상을 얼마나 바꿀 수 있겠어. 괜히 투자만 하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게 이제 AI 거품론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뭐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거는 뭐 나중에 기회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우리나라의 AI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 AI를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 자금으로 대학에다가도 이 AI 전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장학금은 말할 것도 없고 생활비까지 줘가면서 이제 AI 전공을 하라고 막 그렇게 장려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얼마 전에 젠슨 황하고 이재용 회장이며 정의선 회장이 서로 만나서 치맥하면서 한국에다가 너희들에게 GPU 26만 장 우리가 제공을 해줄게. 물론 파는 거지만 말이죠. 뭐 이렇게 약속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GPU도 많고 그 인재도 많이 길러질 테니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뭔가가 잘 될 것 같다라는 기대를 가질 법도 하죠. 그런데 저는 굉장히 이거 불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26만 장의 GPU를 확보하는 거 그건 뭐 아마도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걸 하려면요. 세 가지가 갖춰져야 됩니다. 하나는 GPU라고 하는 하드웨어이죠. 자, 이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인재예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잘 할 수 있는 인재, 창의적인 인재. 세 번째는 전기 공급입니다. 전력 공급이에요. 왜?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전기를 잡아먹기 때문에 이게 본격화되면 전력 소모량이 뭐 그야말로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보면 전력 소모량이 늘어나서 이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구글이라든가 또 뭐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자기 전용 원전을 두고자 하는 움직임이 좀 아주 구체화되고 있거든요. 기존의 일반 소비자들하고 같이 전력을 못 쓰겠다는 거예요. 너무 불안해서. 그럴 정도로 전력 소모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GPU가 있어야 되고 인재가 있어야 되고 전력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근데 GPU는 상당량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인재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정부가 인재에다가 돈을 많이 쏟아붓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인재가 자라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뭐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졸업을 했어요. 그 사람이 문제는 한국에 남아 있을 거냐라고 하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지금도 카이스트를 졸업하는 AI 인재들, 훌륭한 인재들의 상당수가 실리콘밸리로 처음부터 가버리고 있어요. 왜?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그렇게 리크루트를 하는 거예요. 올해 초 작년 말에 이미 그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미국의 반도체 회사가 있잖아요. 이 마이크론이 우리나라 대학들을 쭉 순회를 하면서 사람을 많이 뽑아갔어요. 반도체 관련된 전공 또 인공지능 관련 전공자들을 많이 뽑아갔는데 그 심지어 어떻게 했느냐면 면접을 보고 그 자리에서 바로 답을 줬습니다. 우리 회사에 오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국의 인재들을 스카웃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 기업들, 또 중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한국 청년들로서 중국에 가는 건 그렇게 탐탁치가 않을 거예요. 돈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하지만 미국 기업에서 오라 그러면 얼싸 좋다 하고 갈 사람들 굉장히 많을걸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어요. 왜? 미국의 이 AI 관련된 기업들 또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은요. 그 근로조건 급여를 아주 파격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심지어 메타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 페이스북을 한 그 기업 있잖아요. 메타 거기도 이제 AI에다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가 지목하는 그 인재가 우리 회사에 오면 메타는 그 인재에게 최고 1억 달러까지 주겠다고 공개적으로 이 얘기를 했어요. 1억 달러를 일시불로 주겠대요. 1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1,500억이에요. 1,500억 원을 일시불로 주겠대요. 와, 우리나라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금액 아닙니까? 그런 조건을 내걸고 이 AI 인재들을 뽑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재를 그야말로 뭐 끝도 없이 뽑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이공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자, 이공계 청년들 제일 똑똑한 사람은 뭐 하죠? AI나 이런 거 전공 안 하죠? 의사 되잖아요. 왜 우리나라는 똑똑한 사람들이 다 의사가 될까요? 여기에 지금 답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AI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왜 청년들이 다 의사가 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돈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의 특징은 뭐냐? 우리나라의 현실에 있어서 의사의 특징은 자기 실력대로 보수를 받습니다. 여기는 노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력 있는 의사는 어마어마한 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실력이 없으면 뭐 별로 못 받는 거죠. 자기 실력대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데가 바로 이 의료계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이공계는 어떻죠? 자기가 창업을 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취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회사원이에요. 거기에서 자기가 실력이 있으면 뭐 조금은 더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다른 사람이나 다 비슷비슷하게 받아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연공서열이라고 하는 거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실력 있는 사람은 의사를 해서 예를 들어 내가 1년에 500억을 벌 수 있어 라고 하고 그 사람이 똑같이 AI를 해서 내가 1년에 1,000억을 회사에다가 벌어질 수 있어 라고 하면요.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의사가 되기를 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AI를 개발을 해가지고 뛰어난 걸 개발을 해서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그걸로 회사에다가 1,000억을 벌어다 줬다라고 하더라도 그 직원인 AI 전문가가 받아갈 돈은 1년에 아무리 많아도 몇 억을 넘지 못할 겁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의 급여의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AI 인재를 그렇게 대우하는데 미국은 파격적으로 대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 졸업한 AI 인재들이 한국에 제대로 남아 있을까요? 저는 못 잡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도요. 그 EB 비자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Employment Based 비자라고 하는 미국의 그러니까 취업 비자인 거죠. 이 취업 비자의 발급 상황을 보면요. 10만 명당 그 숫자가 우리나라는 11명입니다. 중국, 인도 이런 나라들도 굉장히 많은데 1명이에요. 10만 명당 1명. 우리는 그것의 10배예요. 그만큼 한국의 인재들이 지금 미국으로 이미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AI 인재를 길러낸다고 하더라도 그거 아마 상당수는 미국으로 가게 될 거다라고 저는 봐요. 그게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일이고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급여 체계를 바꾸지 않는 한 한국인들의 급여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는 한 해결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인재 이거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중요한 거는 전력이잖아요. AI가 제대로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요. 데이터 센터가 엄청난 전력을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GPU를 작동을 시키기 위해서도 전력이 많이 들어가고 또 거기서 열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 열을 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에어컨디션을 하기 위해서도 또 전기가 엄청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AI가 없었던 때와 비교해서 30% 내지 40% 더 전력 소모가 늘어날 거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게 되면요. 그것이 들어온 그 동네의 그 인근의 그 일반 소비자들하고 같이 전력을 쓰게 되면 전력 공급이 전압이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가 전력 소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문제를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 풍력이나 태양광은 전력 공급이 너무 불규칙하잖아요. 구름이 끼면 발전이 안 되고 바람이 잘 안 불면 또 발전이 안 되고 이런 게 바로 이 신재생 에너지의 치명적인 단점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원전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구글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오픈 AI도 그렇고 다 자기 전용 원전을 두는 그 프로젝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기존에 하고 있는 것도 문 닫을 태세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 그 전력 수요를 어떻게 다 감당을 하느냐? 저는 못할 거라고 봐요.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거는 신재생 에너지잖아요. 풍력, 태양광 이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너무 전력이 불안정해요. 그래서 그 몇 달 전에 포르투갈하고 스웨덴에서 대규모 정전이 일어났었잖아요. 예. 대륙이 거의 다 정전이 되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근본 원인은 바로 신재생 에너지의 불안정성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원전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미국이든 일본이든 다 이제 원전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이제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엄청나게 늘어나는 전력 소모를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인재 문제 또 전력 문제 이것 때문에 한국이 AI로 성공을 거두기가 쉽지 않을 거다. 성공을 거두고자 한다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참 한국을 두고 고민일 거예요. 마음 같았으면 때렸으면 좋겠는데 때리기도 굉장히 어려운 게 지금 중국이 일본하고 군사적 대치 국면으로 지금 넘어가 있는 상황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한국까지 적대적 관계로 만들어 놓으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버겁게 되는 거고 그리고 잘못하면 한국이 일본하고 사이가 매우 가까워질 수 있으니 한국까지 때리기는 매우 불편한 거죠. 지금 거북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넌지시 한국에 대해서 편을 드는 듯한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독도 말이지 그 독도는 일본 땅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중국 측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 지금까지 안 했었는데 독도에 대해서.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야. 그렇다는 얘기는 한국 땅이라는 얘기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근히 한국 편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거는 한국이 일본과 가서 너무 친해지지 않도록 이렇게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뭐 그런 제스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런데 만약에 한국이 중국에 가까이 갈 기미가 없고 계속해서 미국과 한편이 되어서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핵잠수함을 만든다고 하고 거기다가 또 미국의 마스카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미국에다가 조선소 만들고 또 한국에서 미국 해군 함정을 그 수리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그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한국의 힘으로 인해서 미국 해군이 강력해지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진다면 그리고 그 추세를 돌릴 수 없다고 생각이 되면 저는 중국은 반드시 한국에 대해서 뭔가 공격을 할 거라고 봐요. 그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수단이 있죠. 그것은 첫 번째는 히토류 같은 것을 공급해 주지 않는 뭐 그런 것일 수가 있어요. 그 얼마 전에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요소수라고 하는 것이 공급이 안 돼서 우리나라의 그 이 대형 트럭들이 아주 애를 먹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걸 보면서 중국이 확실하게 알았을 거예요. 중국으로부터 만들어진 여러 가지의 물건들이 한국에 목줄을 쥘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요소수 사태에서 확실하게 알았을 것이고 히토류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또 최근에 미국과 중국이 관세를 가지고 서로 전쟁을 벌이다가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재 조치를 했잖아요. 히토류 수출도 안 하겠다라고 하고 거기에서 미국에 있는 기업을 제재 대상에 집어넣는데 그 미국에 있는 기업은 바로 한화였어요. 한화오션. 한화오션의 미국 법인을 중국이 제재 대상에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제재라고 하는 것의 내용은 금융거래도 들어가고 거기에 물품거래도 들어가고 많은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국의 군사력에 도움을 주는 한국 기업은 중국의 제재 대상이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봐요. 미국의 군사력에 도움을 주는 기업들이 어디 있느냐? 그거는 한화오션 있고 그거는 뭐 아주 직접적으로 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한화오션이 인수를 해서 그것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거기에서 핵 잠수함이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이기도 한 거죠. 또 HD 현대조선해양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미국 해군 함정의 MRO를 하고 이미 시작을 했고 또 해군 함정 건조하는 일에 미국 조선소와 이제 조인트 프로젝트를 진행을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중국의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중국이 한국의 기업들에 대해서 경제 활동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가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뭐 조선소 제재 가하는 거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물건 공급 안 해주는 게 아주 치명적인 거죠. 히토류 같은 것을 공급을 안 해주면 잠수함을 만들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아주 치명적인 겁니다. 또 이 전투기를 만들 때에도 고열이 나는 그 부분에 거기 이제 그 특별한 물질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만들기, 그런 합금을 만들기도 어려워지는 거죠. 히토류가 없다면. 그래서 이 히토류라든가 이 조선업에서 쓰는 이 철강, 후판, 그 후판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지금도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중국에서 들여다가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성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중국산이. 그거 공급 안 해주게 되면 한국 조선소들이 좀 난감해지죠. 왜? 원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될 테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한국 기업들에게 이 제재를 가할 수단을 중국이 가지고 있고 그것을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봅니다. 한국이 미국과 계속 협력을 계속 한다면. 네. 그리고 또 이 군사적으로 보면 말이죠. 이 서해를 장악하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금도 이 서해에 이 잠정 수역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수역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중국이 양식시설이라고 해서 거기다가 지금 시설물을 설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대한 시설물을. 그래 놓고 야 이거는 뭐 그 임시 설비이고 이거는 군사시설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그럴 필요 뭐 있어요. 그냥 양식시설이고 물고기 양식하고 나서 그냥 다 치워버릴 텐데. 그런데 사실은요. 지금 중국이 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하고 또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하고 계속 이 영해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국이 사용한 전략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다가 그냥 조그만 시설 아무것도 아닌 시설 그런 거 처음에 만들어 놓고 차츰차츰 키워서 그걸 군사시설로 만들어 왔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 바다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국이 이 서해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봐요. 왜? 중국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한국이 매우 신경이 쓰이는 게 이 한국의 잠수함들이 상당히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용히 중국 앞바다를 한국 잠수함이 돌아다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그만큼 이 잠수함이 성능이 좋아졌거든요. 거기다가 핵 추진 잠수함까지 가진다면 더욱더 중국의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잠수함들이 중국 수역으로 못 들어오도록 아예 서해로 못 들어오도록 전체를 장악하려고 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하고 한국이 더 가까워진다면 더욱더 그럴 인센티브가 커질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가능성은 또 뭐냐면 중국이 지금 대만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인지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이 너희들을 이용해 먹고 너희들 버릴 거야. 뭐 이런 소문을 퍼뜨린다든가 이 수많은 또 가짜뉴스들을 퍼뜨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이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이 대만의 여론을 변화시키려고 계속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뭐 대만에서는 아주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드러났는데 우리 한국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한국을 미국으로부터 떼내야 될 필요가 중국으로서는 아주 절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중국이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안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할 거다. 그거는 회유책일 수도 있고 강경책, 공격적인 그런 행보일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 사람 이름들이 나오고 그래서 좀 이게 낯설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 장유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중국의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입니다. 그러니까 중앙군사위원회라고 하는 거는 중국의 군대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최고 기관이지요. 거기에 주석은 시진핑 주석이고 그 다음이 이제 장유샤 부주석인데요. 이 사람이 모스크바를 방문을 했어요. 11월 20날. 그런데 아주 조용히 방문을 한 거예요. 이 정도 고위직이 방문을 할 정도가 되면 뭐 신문들이 떠들썩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 아주 조용히 방문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 방문을 했을 때 영접을 누가 나왔느냐? 푸틴이 영접을 나온 거예요. 직접. 그리고 러시아의 의장대의 사열까지 받았죠. 이 정도 되면 국가 원수급의 대우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럴 정도면 신문에 떠들썩하게 보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중국 측에서도 아주 절제된 보도 그냥 방문을 했다. 요 정도 뭐 협의를 했다. 요 정도의 보도만 나오고 러시아 측에서도 거의 보도가 없고 이랬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방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슬슬 소문이 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온갖 소문들이 돌아다니게 된 겁니다. 그 소문이라고 하는 건 내용을 들어보면 장유샤가 이 군대를 완전히 장악을 했다. 원래는 시진핑이 군대를 장악을 해야 되는데 장유샤가 완전히 군대를 장악을 했다. 그러니까 그 국가 원수급 대우를 받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을 제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는데 그 총구를 쥐은 사람이 바로 장유샤다. 시진핑은 그래서 이제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뭐 권력층의 균열이 일어났다. 이런 온갖 소문들이 이제 뭐 여기저기서 돌아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뭐 그럴 만한 상황이에요. 매우 이례적인 미디어의 반응이 매우 이례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소문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유튜브라든가 대만의 매체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소문들이 돌아다닙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정말 믿을 만한 소문인 건지 이 관련된 사건들 타임라인을 찬찬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요. 군사와 관련된 거잖아요. 중국과 러시아 간의 군사 문제와 관련된 건데요. 요즘에 이것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것이냐 아니면 전쟁을 계속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러시아에게 28개 평화안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하고 야 여기다 서명을 해라. 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을 우크라이나에도 야, 이거 받아들여라. 그래서 우리 전쟁 끝내자 하고 미국이 계속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장유샤 부주석의 러시아 방문 바로 그 무렵이니까 이것도 그것과 관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타임라인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어요. 먼저 11월 18일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미국 육군 장관이요. 데니얼 드리스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또 은밀하게 우크라이나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28개 조항의 평화안이라고 하는 것을 우크라이나의 최고위층에게 전달을 한 거예요. 미국 육군 장관이 우크라이나를 방문을 해서. 그래서 11월 27일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라고 요청을 한 거죠. 이 평화안을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고친다면 어떻게 고쳐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 당신들의 의견을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것이 11월 18일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당연히 비밀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말이죠. 놀랍게도 그 다음 날 11월 19일 날 비밀이어야 될 이 내용 28개 평화안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그냥 공개가 되어버린 거예요. 영국의 텔레그래프라고 하는 이 매체 그리고 미국의 엑시어스라고 하는 매체가 이 28개 조항의 평환을 공개를 해버렸어요. 온 천지에다가. 네. 그러니까 모두 다 알게 된 거죠. 그리고 11월 20날 바로 다음 날 장류샤가 느닷없이 전혀 어떠한 계획도 없었는데 갑자기 모스크바를 방문을 한 겁니다. 이 장류샤 부주석이. 그리고 푸틴이 그를 영접을 했고 의장대 사열도 받았고 그랬던 거예요. 자, 그리고 11월 21일 날 푸틴이 드디어 이 28개 제한 조항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평화협상의 기반은 충분히 될 수 있겠어. 우리 이걸 가지고 협상을 해봅시다. 라고 푸틴이 11월 21일 날 장류샤를 만난 그 다음 날 그런 입장 발표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2월 2일 날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그날 12월 2일 날 미국하고 러시아의 특사들이 서로 만나서 5시간 동안 협상을 했잖아요. 그 기사는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느냐? 어떠한 합의 사항도 없이 종료가 된 거예요. 합의 사항이 없었다는 얘기는 뭐냐? 평화안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없는 것이 된 거고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그 타임라인을 쭉 보시면 큰 그림이 어느 정도는 떠오릅니다. 이 상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수많은 전쟁 물자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전쟁 물자는요. 러시아 혼자서는 도저히 조달할 수 없습니다. 중국에 어마어마한 지원이 있는 거예요. 중국이 러시아에 석유와 가스를 사들이고 또 중국이 군사용도와 민간용도로 쓰일 수 있는 다양한 물자들, 그 드론이기도 하고 그게 뭐 여러 가지 철강 제품들이기도 하고 반도체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러시아에다가 중국이 공급을 하고 있어요. 유럽 국가들은 그걸 다 차단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그거를 다 러시아에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요. 중국의 지원 없이는 이 전쟁을 수행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 러시아의 입장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놓고 평화협상을 하려면 그러면 중국이 앞으로 우리한테 뭘 해줄 거냐라고 하는 보장을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중국이 나 더 이상 모르겠어 그냥 알아서 해라고 한다면 러시아는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하기 힘들기 때문에 미국이 요구하는 그 평화협상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인 거죠. 스스로는 전쟁 수행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이 협상을 하고자 한다면 러시아는 반드시 중국의 언지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계속 도와줄 건지 아닌 건지. 그래서 러시아가 중국 측에 특히 그 군대와 관련된 최고위 실무자라고 할 수 있는 장류샤의 방문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떠냐? 중국도 이 평화협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평화협상이 타결이 돼서 이 러우 전쟁이 종결이 된다면 그래서 미군도 그렇고 또 유럽 국가들도 그렇고 이 나라들이 다 우크라이나에서 손을 뗀다면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입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미국이 이 유럽에서 빠지잖아요. 여기에다가 더 이상 돈도 집어넣지 않고 군사력도 집어넣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미국이 하고자 하는 건 뭐냐? 태평양을 막는 겁니다. 류교 열도에서부터 이 대만으로 해서 필리핀으로 해서 남중국해에서 이렇게 쭉 연결되는 이 태평양 방어선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모든 총력을 집중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건 매우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러시아가 계속 전쟁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미국의 힘의 상당 부분을 여기다 묶어둘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중국의 계속 지원에 대한 약속을 필요로 했고 중국도 러시아가 계속 전쟁을 수행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또 약속을 해줄 필요도 있었고 그래서 서로 만났다. 이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입장에서는요.
이거를 내놓고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지금도 중국은 공식적으로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는 전쟁 물자를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물론 러시아의 그 석유 가스도 사들이고 또 러시아의 반도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수출을 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뭐 그거는 전쟁 물자는 아니야. 그들이 가져가서 전쟁에다가 쓸지는 그건 뭐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최소한 전쟁 물자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 그냥 민수용 물자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야. 이게 공식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두 나라가 만나서 서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서로 합의를 본다. 내가 너희를 지원할 테니까 너는 전쟁을 계속해 라고 이런 식의 보도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조용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인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퍼즐이 맞춰지는 셈이죠. 왜 장류샤가 러시아를 방문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중국 언론도 그렇고 러시아 언론도 그렇고 그냥 아주 간단히 처리만 하고 말았는가라고 하는 거는 이게 겉으로 크게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보도가 조용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러시아가 말이죠. 푸틴이 장류샤를 맞이를 하면서 군 의장대 사열까지 하게 했어요. 이거는요. 국가 원수급에 제공되는 대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전날 말이죠. 중국의 리창 총리가 러시아를 방문을 했거든요. 네, 요거는 다 좀 다른 용건입니다만은 군사적인 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 총리가 방문을 했을 때는 주중 러시아 대사가 공항에 나와서 리창 총리를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장류샤라고 하는 이 부주석 군사위원회 부주석은 이 사람은 공식적으로는 총리보다 낮잖아요. 더 하위 직급이잖아요. 그런데 장류샤는 푸틴이 직접 나와서 군 의장대 사열까지 했다. 국가 원수급 예우를 했다.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이거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분명히 푸틴이 장류샤를 총리보다 훨씬 더 높은 급의 권력자, 실력자임을 인정을 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진핑도 장류샤의 그런 지위를 인정을 했거나 또는 최소한 눈을 감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장류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알아보죠. 뭐 이미 그분이 이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1950년생이고 그리고 인민해방군의 4스타 상장입니다. 이 사람은 시진핑도 그렇지만 태자당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태자당이라고 하는 것은 혁명 1세대, 혁명 인민해방군의 고위직들 그 사람의 후손인 거죠. 2세대인 거죠. 그들을 태자당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면에서 본다면 시진핑하고 같은 출신이고 또 실제로 시진핑하고 매우 친하기도 해요. 개인적으로도 매우 친하고 아버지끼리도 매우 친한 사이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장류샤는요. 중국 인민해방군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실전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 군인들 대부분은 실전 경험이 없습니다. 예, 중국이 뭐 전쟁을 한 적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을 한 적이 1979년에 있었던 거거든요. 베트남하고 중국이 전쟁을 벌였잖아요. 그때 그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뭐 그 사람 이제 그 당시에 장류샤는 뭐 그렇게 고위직은 아니었지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고 많은 전투 경험을 직접 겪었던 그 사람이 바로 장류샤였던 겁니다. 거기서 승리를 하기도 했어요. 네. 그걸 이제 월전파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중국 군부 인민해방군 내에서 이 장류샤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 귀한 존재, 그리고 존경받는 존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힘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최근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허웨이둥, мя호와 이런 사람들이 시진핑에 의해서 이게 그러니까 중국군의 최고위층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시진핑의 사람들이었어요. 시진핑이 직접 골라서 네, 다 승진을 시켰고 또 시진핑의 그야말로 직계라고 볼 수 있는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다 부패 혐의로 숙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들이
뭐 로켓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구매를 하면서 거기서 돈 떼어먹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자기 수하들인 이 허웨이둥, мя오호와 이런 사람들 다 쳐낸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이 군수물자 구매하는 데 있어서 가장 높은 직급이 바로 장유샤였던 거예요. 허웨이둥이라든가 мя오와라든가 이 사람들이 돈을 떼어먹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위에서 그걸 다 감시하는 사람은 장유샤였던 것이죠. 그런데 허웨이둥, мя오화라고 하는 이 시진핑의 손발은 다 잘라내면서 스스로 오히려 이 장유샤는요. 총책임자인 장유샤는 오히려 더 승진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승진을 시키는 것도 매우 파격적이었습니다. 왜? 2022년의 일인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72세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중국 공산당의 고위직 사이에서는 칠상팔하라고 하는 관례가 있습니다. 67세까지는 뭐 계속 그 자리를 맡아도 되는데 68세가 되면 물러나야 돼라고 하는 것이 불문율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장유샤는 72세였어요. 그러면 이 칠상팔하 관례에 따라서 장유샤는 당연히 자리를 맡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이 군사위원회 부주석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시진핑의 손발은 스스로 다 잘라내고 오히려 장유샤라고 하는 이 실력자, 독자적인 실력자는 오히려 더 승진을 시켜주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이것과 관련돼서 온갖 추측들이 난무를 했던 거지요. 왜? 권력투쟁이 벌어졌구나. 아, 시진핑 세력과 또 이 장유샤 세력 간에 권력투쟁이 벌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추측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단순한 추측이 아닌 것은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던 이 마이클 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뭐 거의 한 30년 넘게 이 미군의 정보통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이고 또 국가안보보좌관까지 지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6월 27일자 그의 X 계정에다가 이런 내용을 올립니다. 그게 뭐냐? There is a clear power shift. 파워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Occurring in China right now. 지금 현재 중국에서 명백하게 권력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포스트를 올린 거예요. X 계정에다가. 그리고 그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중국 공산당의 핵심 멤버들 특히 국가안전부의 관리들과 일반 시민들이 최고 지도부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 이런 것까지 같이 그 포스트에다 올려놓은 겁니다. 여기서 최고 지도부라고 하는 건 뭐 물론 말할 것도 없이 시진핑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포스팅에다가 글자 말고 그 밑에다가 3명의 인물 사진도 첨부를 했는데 그중 하나가 장유샤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30년 넘게 미군에서 정보통으로 일한 또 국가안보보좌관까지 했던 이 마이클 플린이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중국 군부에서는 장유샤가 군권을 완전히 장악을 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군부와 관련해서 분명히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장유샤가 과연 시진핑을 밀어낸 것인지 시진핑이 밀려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사실 이건 분명치가 않습니다. 다른 해석도 있는 거예요. 어떤 해석이냐? 시진핑과 장유샤는 서로 동지다. 뭐 실제 원래 출발부터가 동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싸우고 있는 게 아니고 시진핑이 장유샤를 믿고 있는 거다. 그리고 장유샤만큼 군부로부터 신뢰를 받는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직접 군부를 통제하는 것보다 장유샤한테 맡겨서 군부를 장악하고 군부를 설득하고 하는 일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이 장유샤한테 군에 대한 전권을 맡긴 것이다. 뭐 이런 해석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뭐 알 수가 없죠. 네. 어쨌든 간에 중국에서 인민해방군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공산당만큼이나 강력한 존재이고 그 군부를 장류샤가 장악하고 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이 시진핑하고 장류샤의 관계가 무엇이냐 이거는 참 단정하기 어려운 거죠. 시진핑이 장류샤한테 맡긴 거냐 아니면 장류샤가 시진핑으로부터 군권을 탈취한 거냐 이거는 사실은 뭐 확실한 답을 지금으로서는 알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 이처럼 이 중국 권력 내부의 사정은 외부에서 들여다볼 수 없죠. 그래서 늘 추측과 상상의 영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단서들을 끌어 모아서 이제 해석을 해봤습니다만은 최종적인 판단은 다 여러분들의 것이죠.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